안녕하세요. 네, 에스더 TV 건강 참견쇼 7화.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홍해걸입니다. 네. 네. 혜걸 씨 방송 전에 나보고 주의하라고 12번도 더 얘기하더니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건강 참견쇼 7화 지난 시간 위암편에 이어서 오늘은 주제가 폐암입니다. 아마 최근 뉴스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남편이 2주 전에 간유리 음영에서 나오는 이제 폐암 수술을 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늘 아시죠? 우리 건강 참견쇼는 기부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접속하신 분들의 숫자 곱하기 1000으로 우리 기부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혜것이 듣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슈퍼챗을 주시는 분들의 2배로 예를 들면 1,000원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1,000원을 더 보태서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소아 백혈병 한국 백혈병 소아암학회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터 그런 거 재미없고 리액션을 해야죠. 네, 정훈유님, 수주님, 또 대방공주님, 소니홈님, 김수빈, 장선주, 우호님, 수파리, 김영경, 조인경, 네. 알초님, 최주빈님, 윤희님, 소니홈님, 여도회님 모두 감사합니다. 어도회님이에요. 네, 리라라님도 감사하고요. 네. 처음 들어오신 우리 정훈유님도 감사하고 우리 수수님이 너무너무 걱정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이제 그 남편 이야기 한번 쭉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뭐 방송 또는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부끄럽게도 제가 여러분 수술을 받고 폐암 환자가 됐습니다. 이제 산정 특례 혜택도 받고요. 공식적으로 진단명 폐암 나오긴 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 투병 사례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오늘 에스더 TV에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10만 구독자 축하드려요, 에스터. 정말 많이 발전했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섭섭해요. 비욘지도 100만이고 에스트몰 회원도 120만이 넘었는데 우리는 10만이니까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럼 에스터 10만이면 굉장히 큰 매체예요. 채널이고 감사해야 돼. 해걸 씨, 에스더 TV가 100만 가는데 해걸 씨가 많이 협조해 줄 거죠? 그럼요. 그럼 네. 오늘 하고 2주 후에 대장암 코너에도 나와줄 수 있죠? 그럼요. 네. 네. 자, 우리 질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먼저 우리 랄라리님이 남편이 기흉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미 기흉이 재발했는데 폐암 증상에도 흉통이 있고 그런지 네. 기흉이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네, 전혀, 네버. 기흉하고 폐암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좀 마른 체질의 키 큰 분들에게 잘 생기고요. 죽고 사는 병이 아닙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소니홈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디요? 방송에서 볼 때마다 유익한 정보인데 써니홈님 밑에 있네요. 40년 동안 흡연, 10년 전 기흉이 생겼고 흉관 삽입하셨고 그리고 CT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이유를 모르지만 계속 네, 그 담배를 당연히 끊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흉 마찬가지로 그 폐암이라든지 죽고 사는 질병은 아닙니다. 네, 그 호흡기 내과 전문의를 추천해 달라 그러시네요. 호흡기 내과 글쎄 뭐 굉장히 호흡기 내과는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죠. 빅5 병원의 선생님들 뭐 워낙 다양하니까 다 괜찮으세요. 예를 들어 혜걸 씨가 수술했던 삼성병원이면 우리 서지영 선생님 또 그렇지. 여러 분 아니면은 계시죠? 그 간유리음영 쪽으로는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의 이춘택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제가 한번 찾아뵙고 고민을 상담했던 분입니다. 이쪽 분야로 굉장히 논문이 많은 분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폐암과 관련된 영양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폐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채소, 뭐 야채 드시고 좋은 단백질 드시는 게 폐암을 이제 수술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무엇보다 깨끗한 공기, 그죠? 그리고 담배 피지 않는 것. 여성분들은 요리할 때 그 요리의 연기가 폐를 통해서 폐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폐렴도 네. 폐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결핵과 폐암과의 관련 묻는 질문이 많았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홈님의 질문 중에서 이제 영양제 관련 이제 그 질문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쭉 찾아봤었거든요. 찾아보니까 흡연자는 방법이 없고요. 비흡연자,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을 충분히 먹었을 때 이제 콩의 성분이죠. 그럴 때 폐에서 나쁜 세포가 발생하는 걸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 좀 합시다 이제. 네네. 예. 그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로 딱 2주가 됐습니다. 2주 전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고맙게도 많이 쾌유가 됐습니다. 후유증에도 특별히 시달리는 거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받기까지 과정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년에?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 국가암등록사업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3만 명 이게 제 기침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이 수술 후유증으로 살짝 좀 이렇게 마른 기침이 나오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1년에 3만 명의 새로운 폐암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암 사망률 1위 암입니다. 모든 암 가운데 동일 기간, 동일 인구 집단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암이 폐암입니다. 사람들이 췌장암을 연상하는데요. 췌장암은 숫자가 폐암보다 훨씬 적어요. 폐암은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암 가운데서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써야 할 게 제가 알았던 폐암이다. 그리고 최근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1위 발생암도 위암에서요. 굉장히 간발의 차로 폐암이 됐어요. 아마 저설량 폐CT의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폐암의 원인은 잘 알다시피 담배, 흡연이 크고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게 굉장히 나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분진, 뭐 고등어 탈 때라든지 뭐 태울 때 나오는 고기 탈 때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폐암에 걸리는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간유리 음영이라는 상태를 거친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 아주 부각되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대장암이 용종을 통해서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암도 요즘 연구를 해보니까 간유리 음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나중에 폐암이 된다는 게 막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유리 음영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결절이 폐암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폐암은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하나는 CT 같은 걸 찍었을 때 하얗게 결절이라고 하죠. 단단하게 돌돌 뭉치는 종양의 상태로 나오는 폐암이 있고요. 또 하나는 뿌옇게 회색으로 그리고 만져보면 단단하지 않고 물컹물컹한 이런 게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삼춘물 같은 게 염증으로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요 두 가지 트랙으로 생기고 옛날에는 이 결절만 우리가 알았는데 요즘은 저설량 CT라고 폐를 찍는 게 나오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요즘 우리나라 많이 하거든요. 이걸 하면서 엑스레이로 못 찾았던 요 간유리 음영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흔해요,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찍어보면 100명 찍으면 5명에서 10명 나옵니다. 굉장히 흔해요. 근데 옛날에는 요거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요 녀석 딱 찍어보면 안에 암세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간유리라고 하는 그 간유리 음영이라는 말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간유리 음영이 뭔지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간유리 음영, 간유리라는 게 왜 투명한 유리가 아니고 이렇게 뿌연 불투명한 유리 있잖아요. 회색빛으로 안 보이는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폐가 CT 보면은 까매야 되잖아요. 공기로 차 있으니까. 근데 이게 뿌옇게 회색빛으로 보이는 거 이게 간유리 음영이고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면서 예. 이렇게 겹겹으로 쌓여가는 과정이죠. 예. 그러다가 이게 돌돌돌돌 뭉치면 안에 하얗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경화됐다 또는 영어로는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고형화되었다. 고형화됐다고 하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입체적으로 암세포가 이제 막 둥글둥글하게 생기면서 옆으로 침습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런 단계가 보일 때 수술로 떼내야 한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 질문에 대한 답 하나 하고 가도 될까요? 나연한 님이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후 폐렴이 왔는데 엑스레이나 CT상에 희끗희끗한 게 보인다. 그건 왜 그런가요? 네, 그것도 간유리유명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도 폐렴 앓고 난 다음에 간유리유명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근데 요거는 좀 장기간 좀 관찰해봐야 되는데 아마 없어질 간유리유명일 가능성이 수도 있고요. 폐렴 후에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일종의 연폐 실질의 염증이니까 염증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희끗희끗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충분하게 폐렴과 관련된 항생제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쯤 후에 저설량 폐CT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집사람한테 좀 묻고 싶어요, 에스터. 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신 마취하고 이 폐를 떼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큰 수술이지, 옛날 같으면요. 폐를 한 이만큼 떼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옛날에 결핵을 알아서 유착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흉관경으로 안 되고 잘못하면 이 개흉술로 크게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랬는데, 폐를 떼는 수술이니까 뭐 이렇게 동의서 받을 때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어쩌고 뭐 겁을 잔뜩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인을 했지. 이번에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보호자가 사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해글 씨가 직접 사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수술장 들어갈 때 이렇게 따라왔잖아. 네. 그때 심정을 좀 얘기해봐, 에스터. 해글 씨 수술장 들어갈 어. 때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에스터? 묻고 본인이 먼저 답을 하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요? 저는 사실은 심유모 선생님을 굳게 믿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해걸 씨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냥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잘 될 거라 믿고 다만 해걸 씨가 이제 흉관경으로 수술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 갈비뼈를 다 잘라내고 큰 수술로 갈지 그게 조금 걱정이었는데 우리가 2, 3년 동안 이 수술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언제가 수술 적기인지 고민했었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2주 전 해걸 씨의 그 수술은 우리 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기였고 그리고 우리는 주치의 선생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해글 씨가 1년 동안 노력해서 기초 체력도 닦아놓은 게 있어서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원래 3시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8시 반에 들어가고 11시 반쯤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10시 20분에 그래. 수술장 간호사분이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호자분 지금 교수님이 잠깐 상담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때 그 순간 교수님이 나하고 상담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아주 짧은 순간인데 이게 정말 흉관경으로 되지 않고 개응을 해야 돼서 신 교수님이 저를 찾으시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간호사분한테 수술이 끝났나요? 라고 물었더니 수술이 안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다가 그 수술장 상담실로 가는 그 한 몇 분 사이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흉관경으로 되지 않는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그런데 딱 상담실에 들어가서 신 교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그 아우라라고 하죠. 신 교수님이 이렇게 수술장에서 상담실로 걸어 나오시는 아우라를 보고 제가 마음을 놨어요.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나오시면서 큰 소리로 걱정 많이 했지? 이러면서 나오시길래 그때 제가 마음을 확 놨잖아요. 우리 심용목 교수님은 이제 저희 의과대학 둘 다 먼 선배님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새는 공정이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혜를 받은 건 전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뭐 수술 날짜를 앞당기고 그런 거 없고
다른 환자하고 똑같이 기다려서 똑같이 했다. 예. 다만 그리고 또 그분이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도 예. 다른 보호자분들에게도 다 그렇게 해주셨다. 예. 5시에 출근을 하신대요. 수술할 예. 때는. 그래서 5시 반에 병원에 도착해서 예. 회진 돌고 8시 반에 수술을 하신다니까. 근데 저는 너무 이른이 다 된 분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이제 신 교수님이 상담실에 나와서 많이 걱정했지. 그리고 내가 폐 왼쪽에서 링귤라라고 하는 폐 좌측 위가 사실 왼쪽 폐 전체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데 보통은 그 좌측 상엽을 다 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 교수님이 정말 2, 3년 동안 이제 남편의 폐를 보면서 그 아래쪽에 링귤라라고 하는 그 2개의 조각을 살려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고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구역 절제술, 영어로는 예. 세그멘텍토미라고 합니다. 그 저한테 링귤라 그 경계에서 2.5cm로 뗐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제가 이 중에서 이제 네. 제가 공개를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뭐냐면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널 관종이냐, 네가 임마 아픈 게 뭐 궁금하다고 온갖 뭐 떠들고 뭐 난리냐 하는데 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간유료명 앓다가 뭐 폐암 진단 받았다 이게 뭐 집사람 비즈니스에 뭐 도움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제 비즈니스에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뭐 부모님께도 뭐 그렇고. 어떻게 해글 씨, 뭐. 해글 씨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어. 싱피디는 해글 씨 흉터에는 관심이 없나 봐. 저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를 지금 하래요. 그런 거 이 사람 지금 타이밍이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죠. 뭐. 채팅은 600분이 들어왔는데 지금 좋아요가 56분밖에 없으면 보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해글 씨 이 방송을 많이 보려면 좋아요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눌러주세요. 해글 씨 흉터 보여주기 전에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거 한번 쿵 누르는 게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관종이 아니고 제가 하는 직업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소상히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간유류명에 걸리고 또 폐암에 걸리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이거 지금 비온 뒤에도 공개 안 한 건데 제가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수술- 비온 뒤 안지은 선생님 너무 섭섭해하시겠다. 근데 할 수 없지 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왼쪽 상엽의 폐를 잘라냈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럭키하게 흉곽경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봐봐 어떻게 보이냐? 여기 조금만 돌아보세요. 이렇게 보이나? 여기가 이제 흉곽경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위에 2개로 이제 위에 2개, 그 카메라하고 수술 칼이 들어가고 요 가운데 여기요. 요 가운데 큰 거 한 10cm 있잖아요. 어디 여기로 10cm예요? 이제 6cm밖에 안 되는데. 한 6cm로 이제 그 잘라낸 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는 흉관을 한 3일 정도 넣어서 삼출물 뺀 자리고요. 그러니까 수술은 이 맨 위에 2개 하고 여기 큰 거 하나로 요즘 한 2개만 겁니다. 뚫으면 되는구나. 그죠? 네. 이거를 제가 여러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지. 근데 2주 됐는데 그래도 이걸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폐를 잘라낸다는 거 이게 폐가 숨을 쉬는 건데 이거를 또 혈관이 굉장히 치밀하게 분포하고 기관지도 있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거 공기도 새고 피도 새고 난리 나거든. 근데 정말 우리나라 의술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외과 의사가 칼로 자를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번에 탁 잘라야만 이렇게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근데 치워지는 거야. 보니까 요즘 흉곽경으로 이렇게 폐 우리 궁금해했었잖아요. 근데 약간 스탬프처럼 이렇게 폐를 자르잖아요. 그럼 안에 자른 폐는 꿰매는 게 아니고 손이 못 들어가니까 자르지 않고 그 스테플러 같은 걸로 꽉 찍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마운 거 심선 선생님이 제가 수술한 당일날 아침 5시 반에 오셨더라고 병실에.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신이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방송인이니까 성대를 관장하는 그 리커런트 라린지알 그 영어로는 그 무슨 우리말로는 무슨 신경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신경이 목에서 이렇게 폐로 지나가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 건드리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심했죠.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사실 상담실에서 그렇게 링길라에서 마진 2.5cm로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홍 박사가 하고 있는 비욘디가 신 교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채널인데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후배가 건강해야지. 이제 그래서 열심히 수술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외래올 때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리고 2주 후면 비행기도 탈 수 있어. 제주도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어쨌거나 이제 폐암 진단을 받고 폐를 떼는 수술을 받았고 2주가 지나는데 제가 어떤 진통제나 뭐 기침약이나 가래약이나 안 먹거든요. 지금 끊은 지 오래됐잖아. 아마 그러니까 수술하고 아주 깨끗하게 일주일 정도 먹었죠.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네.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절개하고 떼내고 다 했는데 네. 지금 제가 2주 지났는데 약간의 장기침이 있는 거 말고는 제가 뭐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고, 오늘도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도 했거든요. 네, 남산에도 올라갔다 오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숨이 가쁘다라든지 아프다라든지 이게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정말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될 정도로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정님 감사하고요. 자, 우리 윤희님 질문. 어머님이 3월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폐암의 위험이 있을까요? 물론 암은 가족력이 있긴 하지만 꼭 그런 가족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 흡연 피하고 요리할 때 그 요리에서 나오는 연기 피하시면 돼요. 펫CT는 언제부터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제 생각으로 나이 한 50 되셨으면은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찍어보십시오.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 그게 지금 윤희님이 미국에 계시죠. 맞아요. 미국이 비쌀 텐데 우리나라는 한 15만 원이면 받고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폐암이 되기 전에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 간유류명이나 결절을 일찍 발견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도움이 돼요. 50대 한 번 찍어보는 게 의미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나중에 뭔가 내 폐 생겼을 때 처음 언제 생겼는지, 옛날에는 어땠는지 그걸 비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남편의 간유리 음영은 이미 10년 전에 저희가 1.3cm일 때 그 저설량 펫CT를 찍으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1.3cm가 1.9cm까지 커지고 고형화된 부분이 증가하는 그런 걸 관찰하면서 저희는 적기, 수술 적기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수술을 해도 멀쩡하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라는 걸 제가 실제로 실물로 보여드린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술을 그러나 남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맞아요. 집사람이 얘기했듯이 간유리명이 나온다고 바로 겁먹고 잘라내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폐를 잘라낸다는 거는 굉장히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건 네. 사실이고, 간유리음영은 설령 이 안에 암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로 확 퍼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12년을 몸 안에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갑상선의 유도암처럼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지금은 보면 이게 조금 젊은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에 간유 음영이 생기면 그걸 못 참고 이렇게 떼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일찍 떼는 거지. 특히나 이렇게 그 가장자리 쪽에 있으면 쐐기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쐐기 수술을 했는데 또 다른 쪽에 간유리 음영이 생기니까 쐐기 수술만 두세 번씩 그래, 받는 분들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있으세요. 그런데 간유리 음영은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폐 결절해서 폐암이 생기는 경우는 훨씬 더 예후가 나쁩니다. 하지만 간유리 음영에서 뭔가 처음에는 음영이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고형화가 되면서 생기는 건 훨씬 더 느리게 자라는 암세포고, 물론 그걸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상당수가 폐선암이 나오긴 하지만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수술 적기. 왜냐하면 남편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그때 뗐으면 남편은 폐가 반 정도가 없는 상태에서
10년을 살아야 하잖아요.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손해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지금 얘기하는 그 세그멘텍토미라는 수술 기법이 없었어요. 네, 막 도입되기 전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이게 폐를 그 중심부에 있었거든요. 이 주위에 있는 게 다 아니고.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쐐기면으로 떼지 못하고 하려면 이 로브를 폐업을 다 떼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 의학이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10년 동안 온전한 폐를 갖고 잘 살았잖아요. 12년 동안. 그건 굉장히 저는 가치가 그리고 있는 아까 거라고 집사람 얘기한 생각해요. 대로 서둘러 뗐는데 떼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또 생긴다. 그럼 얼마나 오래 또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기다린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주치를 내가 이 분야를 정말 경험이 많은 의사의 조언을 듣고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12년 전에 발견한 12mm짜리, 13mm, 13mm 굉장히 두꺼운. 요즘은 이 정도만 되면 다 떼라 그래요. 근데 저 안 떼고 10년을 넘게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심영목 교수님이나 뭐 이춘택 교수님이나 교수님한테, 보니까 이제 당신은 조금 이게 좀 수상한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뗍시다 해서 뗀 거란 말이죠. 사실은 심 교수님이 해글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도 하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모든 환자에게 열심히 수술을 하고 최소 절제를 하는 이유가 반대편이나 다른 부위에 또 간유리 음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최대한 폐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적게 떼는 거라 그 얘기를 해서 전 너무 고마웠어요. 질문 하나만 바꿔갈게요. 호양님이 곰봉지가 있으면 폐암일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건 좀 아닙니다. 과장된 거예요. 우리가 곰봉지라고 하는 건 손가락 끝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폐 만성 질환이 있어서 저산소증, 폐에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말초 있는 혈관이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확대가 되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을 보면 이 끝이 볼록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폐 기능이 안 좋을 가능성 중 하나라는 거지 폐암하고 바로 연결시킬 필요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폐암이든 폐 뭐 예를 기종이든 들면 뭐 COPD 심할 때 같은 나타나는 거고 네,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번. 네, 좀 맞습니다. 심해져야 네. 기침이 계속 나오고 뭐 숨이 답답하고 피도 나오고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뭐 커져 늦죠. 있는. 네, 초기에는 아무 증세가 없어요. 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건강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컨셉을 근데 여러분이 좀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정말 그 건강 우등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암이라는 병, 그러니까 집사람이 작년에 이제 뭐 제 이야기가 언론에 잠깐 어설프게 나왔을 때 뭐 폐암이다 아니다 논쟁을 빚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제가 폐암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 옳은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간유리 음영이 생기잖아요. 뿌옇게. 그러면 그 안을 뜯어보면 암세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폐암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암세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암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저희 나이 50대, 60대에 있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매일 수백 개, 수천 개 암세포가 매일 생겨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임상적으로 암은 아니죠. 우리가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려면 그게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우리가 딱 진단을 하면 그게 임상적인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세포가 있다는 것과 임상적인 암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갑상선암도 똑같잖아요. 그냥 네. 암세포가 있는 상태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간유리 음영도 아주 독특한 유형인데 폐암세포는 발견이 되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도어먼트라고 잠들고 있는 약간 잠들어 있는 좀비 같은 뭔가 DNA에 손상이 돼서 염색체가 모양이 암세포처럼 현미경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나 얘들은 그냥 증식을 과도하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뭐 어떤 사람은 20, 30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인다고 해서 이거 암세포니까 무조건 쳐야 돼.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바르샤님이 남편이 3년 전부터 간유리 음영이 있고
큰 메이저 병원에서 크기 변화 없으니 추적 관찰하라고 그렇지.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추적 관찰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어도애님은 흡연을 20년 하고 금연한 지 1년이 되었는데 폐가 좋아졌을까요? 네, 저는 좋아졌다고 1년만큼 믿어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20년 흡연하셨으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금연하시면 정말 원래 폐로. 비흡연자 네. 정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1년만큼 좋아졌을 테니까 계속 금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태로 도먼트하게 잠자고 있는 암세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번 더 DNA에 큰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때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암세포가 돼요. 그러면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옆으로 막 침입을 하면서 옆에 조직으로 번져가고 점점점 번져가다 나중에는 뭐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막 옆으로 가잖아요. 그게 임상적으로 암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상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직전 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갑자기 크기가 커진다라든지 모양이 이상하고 안에 고용화된 성분이 뭐 어떻게 자라고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이거는 좀 임상적인 암으로 변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자르자라고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번에 비욘디에서 방송할 때 심용목 교수님한테 한 가지 혼난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잘못된 얘기를 했다는 잘못된 거예요. 얘기라기보다 그 5년 생존율과 관련된 거예요. 남편이 비욘디 방송을 할 때 남편의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이제 1A1이 아니라 1A2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폐암인데 폐암이 1기, 2기, 3기, 4기가 있잖아요. 1기가 초기잖아요. 1기란 네. 뭐냐면 옆에 림프로 안 가고 직경이 4cm 미만일 때를 1기라 그래요. 근데 1기도 다시 4개로 나눠요. 1cm 미만일 때가 제일 극초기야. 이게 1A1. 2cm, 1에서 2는 1A2. 2에서 3cm는 1A3. 그 다음에 3에서 4cm가 1B예요. 이렇게 4개로 또 나눠요. 왜 4개로 나누냐? 이게 초기인데도 예후가 다 달라요. 그 폐암은 굉장히 무서운 게 제가 그 예후를 알려드리면 만일 1A1 단계에서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평균 92%, 1A2 단계는 83%, 1A3는 77, 1B는 68%예요. 그러니까 68%란 말은 1기에서 발견을 했지만 32%는 5년 안에 죽는다는 얘기야. 이게 뭐래요? 폐암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딱 크기가 11mm야. 그러니까 1mm 차이로 1A1이 아니고 1A2인데 1A2는 얼마로 돼 있냐면 83%다. 근데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17%의 확률로 5년 안에 제가 재발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네.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폐결절에서 나온 폐암의 경우이고 남편처럼 간유리 음영이 고형화돼서 생기는 11mm 1A2는 오늘 심윤목 선생님한테 이제 어제인가요? 어제 이제 수술을 막 받고 거의 이제 13일 만에 외래를 갔는데 당신은 생존율이 99.9%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뭐 저를 좀 안심시키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5년 생존율은 일반적인 간유리 음영이 아니고 결절 상태로 막 자라는 다른 전형적인 폐암을 합친 개념이야. 그래서 이쪽 트랙은 예후가 안 좋은데 이쪽 트랙 간유리 음영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다렸다 치료하면 예후가 훨씬 좋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세대에 또는 뭐 폐암 가족력이 있거나 담배 피우거나 했던 분들은 위내시경 하듯이 이 폐를 찍으세요. 네. 이게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지난 10년 사이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깁니다. 폐암 발생률이 사상 처음으로 꺾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드라마틱한 의학 역사의 획을 이루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위장의 내시경처럼 대장의 내시경처럼 폐암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특히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간유리 음영은 여성들에게 더 많아, 희한하게. 맞아요. 담배를 안 피운 여성들이 더 많아.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리를 하는 그 요리의 연기가
것들이 이제 뭐 물론 호르몬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리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참 많을 것 그게 같아요. 굉장히 커요. 주방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팬을 세게 돌려야 되고, 네, 굉장히 그다음에 적극적. 옆에는 그 고용량 공기청정기를 갖다 두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고용량이란 말은 99.9999 이렇게 거르는 비싼 공기청정기 말고 한 80%라 80%만 걸러도 되는데 대신 팬의 용량이 큰 뭐 그런 제품들이 있어. 얼마 안 합니다. 예. 그거를 이 분진이 나오는 부엌에 반드시 갖다 놓고 네. 세게 틀어야 돼요. 네. 여자들도 많이 걸려요. 네. 자, 지나가는- 이은정님 기흉으로 폐기능 저거요. 좀 기다리면 좋아져요. 마스크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걱정하지 전에 그 마십시오. 유니버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코로나 이후에 기침을 하고 계속 이제 증상이 있어서 혹시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침하시는 거는 그냥 코로나 직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연령에 따라서 한 번도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저설량 폐CT 한 번 정도 찍어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데이비 고님은 이게 2년 사이에 0.3에서 3으로 빨리 자랐네요. 이게 페트라는 검사를 하면 전이 여부를 많이 알 수 있고요. 근데 너무나 다행한 건 설령 이게 수술 적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그 항암제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 표적 항암제, 네.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두 종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그 얘기한 대로 김한길 씨처럼 뭐 4, 5년 동안 뭐 원래 그분도 4기였거든요. 다 퍼져갖고 열자마자 도로 다 닫거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뭐 며칠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이분이 5년째 살고 계세요. 네. 키트루다. 근데 물론 이거는 타입이 맞아야 돼. 운도 있어야 돼. 그 암세포 안의 유전자가 딱 지금 있는 개발된 약하고 궁합이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네. 그게 요즘 한 30%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야? 너무 감사해요. 옛날엔 그분들 수술 못 받으면 그냥 대책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첨단 항암제로 살릴 수 있는 거니까 네. 대단한 겁니다. 네. 자, 하루님이 폐암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폐암은 저설량 폐CT라는 걸 찍으셔야 하고요. 네. 흉부 엑스레이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결핵 아니면 폐렴 이런 것들로 되고 간유리 음영도 저설량 폐CT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런 항암제는 문제는 비용이 비싸죠. 한 7천에서 8천만 원, 보통 1억 이렇게 드는데 다행히 요즘 이제 그 보험 적용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보험 기준에만 들어가면 5%만 내니까 환자는 네. 좀 많이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아무튼 폐암은 조기 발견하려면 CT를 찍어야 한다. 네. 근데 그 방사선 용량을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로 줄인 저설량 CT니까 크게 네. 해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중년 이후는 한 번쯤 찍어봄직합니다. 네. 오이식님이 흡연을 10년 하다가 폐 건강이 걱정되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폐에 당연히 안 좋겠죠? 네, 안 좋은데 네. 나는 도저히 담배를 못 끊겠다. 그러면 전자담배가 차선책은 되지. 네, 왜냐하면 도저히 못 이제 끊겠다 하면. 그 담배 안에 폐암을 일으키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안 좋은 거 몇 개를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그럼요. 장점은 있죠. 뭐 예를 그래도 들면 타르 같은 거는 싹 다 빼니까.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전자담배도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저기 수술 받을 때 사실은 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폐를 아무리 흉곽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수술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걸 이제 폐하고 늑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딱 들러붙어 있으면 이게 의사가 이렇게 섬세한 터치로 뚫고 들어가는데 잘못 힘을 주면은 옆에 그 심낭 같은 걸 푹 뚫고 들어가면 뭐 굵은 혈관 터지기도 하고 신경 그냥 찌르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폐암 이렇게 흉곽경으로 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중환자실에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했어.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나는 원래 유언도 하나 쓸까 생각을 했어, 사실은. 그 얘기 비욘드에서 한 것 같은데. 비욘드에서 나 한 적 없는데?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왜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 하는데 에스터 지금 뭐 저 듣고 검색을 있고요. 하고 그래. 저는 환자분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얘기해보죠. 다 듣고 있어요. 유언을 쓰려고 했는데 안 쓴 이유는 우리 둘이가 평소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할지 서로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맞아. 그죠? 네, 저희 둘은 뭐 서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네. 서로 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가 굳이 유언을 안 남겼어. 그리고 내 생각을 당신이 잘 알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남기지는 않았어. 미안해요. 중요한 얘기한데 나는 환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었어요. 하세요. 아니요. 근데 아니 해글 씨, 저는 해글 씨가 완치되고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사실은 이런 말 하면 너무 이상하지만 거의 확신에 가깝게 믿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 이게 뭐 운이 좋으면 그런데 또 운이 나쁘면 네. 굉장히 후유증이 시달릴 수도 있고. 그래도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굳게 근데- 믿고 바라면 근데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원래 이 폐 수술이 외과 수술 가운데 제일 아픈 수술로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이 시점에서요. 아니야. 이거는 족보 있는 얘기야. 아니야, 제가 이 시점에서 에스터, 정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해글 씨, 맞아요. 사실대로 우리 서로 얘기해봐요. 사실대로. 그러니까 뭐 자, 위장이나 봐봐요. 간이나 대장이나 뭐 수술 다 하고 네. 뭐 산부인과에서 자궁도 하고 뭐 난소도 하고 다 하는데 네. 모든 내부 장기 수술 가운데 통증이 제일 심한 게 폐 수술이야. 그건 맞아요. 그래갖고 이게 소라코토미 신드롬이라고 폐 수술 증후군 이라는 게 교과서에 따로 챕터로 실릴 정도로 이게 그렇게 아픈 거, 이 수술을 하고 잘못하면 계속 찌르는 듯이 아픈 거. 맞아요. 1년, 2년 돼도. 근데 해글 그래서 씨, 이 시점에서 저도 한마디 좀 해도 뭐가요? 돼요? 제가 해글 씨가 그 이야기를 1년 반에 걸쳐서 나한테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하면서 계속 이 본인의 폐를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해글 씨가 말하는 그런 폐 절제에 의한 신경을 건드려 생기는 통증은 많이 생기지만 요즘처럼 흉곽경으로 수술을 잘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왜 해글 씨는 맨날 본인을 제일 나쁜 경우만 얘기해서 아픈 사람보다요, 아픈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원래 에스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야. 제일 오래 생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 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드디어 일본군 캠프에서 해방될 거야. 이런 애들은 다 죽었어. 오히려 끊임없이 비관한 사람들 있지. 이거 몇 년 가도 나 못 나올 거야. 비관하고 그러면서 계속 팔굽혀펴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았어. 그건 나는 약간 바이아스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일반적으로 낙관하는 사람이 면역이 더 올라가는 거죠. 아니야, 비관론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요한 순간 우리 이런 걸 이제 그만 싸웁시다. 생 PD가 지금 동접자 950분이신데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이거 눌러달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시작. 좋아요. 구독부터 먼저. 구독과 시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구독과 해야지.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많은 근데 분들이. 에스터 좀 유치해. 우리 지금 나이 50 넘어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이것이 간이류 좀 진지하게 염려는 합시다. 많은 분들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박윤미님 그 8세 자녀분이 종격동에 근데 신경절 신경 모세포종이 있었고 수술 끝났고 폐암 전문의 선생님 보셨다면 그러니까 폐암은 전혀 아닌데 왜냐하면 신경에서 생긴 거니까요. 그러나 소화에서 근데 생기는 부위가 폐에서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소아흉부외과에서 해야 되는. 예, 그리고 일종의 예후가 좋을 거예요. 걱정하지 맞아요. 마시오. 일반적인 폐암하고 달라요. 네. 그 암세포가 생긴 부위가 신경에서 생긴 거잖아요. 네. 네, 요거는 제가 워낙 좀 드문 병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알아봐야겠지만 아니요, 제가 저거는 방금 검색해 아마, 봤더니 좋을 너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께 주기적으로 검사만 CT는 받으시면 찍어봐야겠죠. 그럼요. 네. 네. 완치를 기원할게요.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또 끝났으니까 그래서 싱 PD 나 진짜 홍 박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싱 PD가 오늘 그랬지. 아니, 나보고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내가 오늘 왜 컨디션이 좋은 줄 알아?
홍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내가 이걸 수술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고 계속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뭐 5년 생존율이 83%. 그래서 어제 신명 목사님한테 가서 혼났잖아. 당신 5년 생존율은 99.9%야 이래가지고. 아이 그거야 그냥 그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는 나도 아까 도 같은 상태에서 아니. 갑자기 어느 한두 개 획가닥하고 임계점을 넘는 암이 생기면 그때는 사실은 뭐 배경이 무조건 그러면서 아무도 몰라. 이렇게 엄살이 없어요. 심한 사람이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 시아버님이 엄살이 내가 그랬어. 해글씨 엄살은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머님하고 나하고 힘들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심하다고. 내가 학력 가서 보기 전날 아버지 교통사고 났다고 난리 쳐가지고 나 학력 가서 망칠 뻔했는데 저녁에 멀쩡히 걸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늘 아들이 상륙고사를 본대. 오늘 약간 차고 스쳤다고 난리를 치는 아버님이나. 아 그런 얘기를 왜 소환을 해? 지금 여에서 타이튼. 아니 홍정범 아버님하고 해글 씨하고 이 엄살로는 이 타의 추종을 봐봐요. 지금 불허한다고요. 김나원님이 살아있는 얘네 표적 항암제를 10년 넘게 먹고 있는 폐암 환자 그랬잖아. 봐, 이게 10년 동안 지금 무증상으로 치료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근데 체력은 영양제나 보충제 드셔야 돼요. 네, 요건 제가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먹어야 돼요. 어떤 영양제나 보충제가 폐암을 낫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가신 분이 폐암과 함께 10년을 쭉 견뎌오셨다는 건 그만큼 기본 체력이 좋으신 거죠. 앞으로 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게 정상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비흡연자에서 담배를 피운 분 말고 비흡연자에서는 이소플라본이 폐에서 나쁜 세포를 생기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논문이 꽤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선한 채소나 야채, 과일 이런 거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폐암과 관련돼서 잘못된 영양 상식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폐암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제 그게 마치 상식인 것처럼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코펜하겐 슈악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이제 베타카로틴을 20mg 정도를 먹었더니 폐암이 증가한다. 그래서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베타카로틴 영양제의 상한 섭취량은 3mg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영양제로 베타카로틴을 20mg 이상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는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을 때 이제 제가 배합을 할 때 베타카로틴은 가능한 천연으로 하라. 그 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과 그리고 비타민 E, 특히 이제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만 천연을 제가 강조하고요. 나머지 비타민 B나 C 이런 것들은 천연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천연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천연 비타민 C 먹을 바에는 자몽이나 오렌지나 키 먹는 게 나아요. 천연 비타민 C 먹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알을 수십 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나 C는 합성으로 만든 걸 드시고 비타민 A의 전구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만 천연으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전 질문 가운데 폐암 환자 3기신데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먹으면 어떻겠냐 물어보셨더라고요.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먹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렇다 그래요. 이 관련된 그 스토리는 제가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 그 연세대학교 암센터의 조병철 교수님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비욘디에서 조병철라고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동시에 하는 것보다 먼저 표적 항암제를 쓰고 그걸로 안 될 때 면역 항암제 쓰고 그런 스텝을 거쳐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표적 항암제부터 스타트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들 항암제가 생기면서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 환자 3분의 1을 거의 완치 가깝게 갈 수 있게 됐다는 건 대단한 거죠. 너무 이거는 한 10년 전만 해도 혜택을 못 누렸던 건데 그 사이에 의학이 발전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에스터 있죠. 이 사람들이 자꾸 아까 제가 이걸 시작이 하는데
제가 이거요, 그 마약 주사를 3종류를 맞았다니까요. 아니 해글 씨 지금 이 탄탄이라고. 폐수술하는 거 아무도 시시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 없어. 너무 해글 씨. 그렇잖아. 지금 마인드가 이거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이게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씩씩하게 있으니까 해글 씨,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해글 씨 수술하는데 울고불고 해글 씨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측은지심을 갖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는 게 뭐 또 흠이라고 의사랍시고 그냥 너무 냉정하잖아, 에스터.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좀 이런 거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해글 씨, 나 있지. 나요. 나 힘든 와중에 해글 씨 간호하려고 3주 전부터 체중 늘리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 인생 최대 몸무게 53kg 그러니까 뭐 만들었죠. 마음으로는 내가 그리고 이해하는데. 해글 씨와 관련해서 제가- 해글 씨 오기 전에 제가 모든 에어컨 이거 세척 다 했죠. 그걸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마약이라고 하는 펜타닐,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몰폰, 그 다음에 코데인 3종류를 맞았어. 근데 신기한 게 마약이 정말 위대한 거야. 생각을 해봐. 폐를 생살 뜯어내고 여기에 이렇게 그 흉관 도관이 꽂혀 있잖아. 이 걸리면 얼마나 아프겠니? 근데 싱피디 그 마약을 먹으면 안 아파. 안 아파. 진짜 난 정말 후딱 ABC 눈물 주스 난다. 사진 있어? 안 아파. 진짜 안 아파. 나 해글 씨 사람들한테 이거 다 공개해도 돼? 뭘 말해요? 제가 왜 측은지심 당연히 갔죠. 제가 남편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요 어머니한테서 받은 이 기본 체력 근육이 엄청나게 많은데 남편이 수술이 끝난 게 10시 반이에요. 그리고 수술장에서 나온 게 12시거든요. 그리고 병실로 올라가서 이제 호흡 운동을 하면서 가래를 뱉어내고 1시 20분이 딱 되니까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통통아, 나 배가 고프다. 근데 간호사분들이 직전에 와서 내일 오전까지 물도 마시면 안 되고 금식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오는 죽 드세요라고 했거든. 그건 왜냐하면 이제 마약 진통제 가운데 일부 구역질을 유도하니까 흡입성 폐렴 생길까봐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의사잖아. 그리고 나는 그게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목을 축이는 정도는 괜찮아.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측은지심 물론 갔는데 그리고 나서 자꾸 이런 말 해도 되나 원래는 원래 공복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ABC 주스 남편이 하도 배고프다 그래서 한 팩 줬더니 한 팩 더 달라 그래서 ABC 주스 하나가 55cc인가 그렇잖아. 그렇지? 100cc인가? 55칼로리구나. 100cc고 그거 2개 먹고요. 조금 있더니 가나 초콜릿 사달라 그래가지고 가나 초콜릿 사서 간호사 분 망보고 그 다음에는 롯데 제과의 칙촉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거 망보면서 먹었잖아. 그렇게 튼튼한 남편인데 지금은 박수를 쳐야죠. 네, 동접자 1000명으로 네, 김숙희님 5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00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1000분 곱하기 1000 일단 100만 원 저희 한국 백혈병 소아암학회에 기부하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의 금액이 2배 함께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싱피디는 오직 구독과 좋아요밖에 안 보여요. 하달래요. 너무 기계적이야. 아니 싱피디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이 시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치하잖아, 에스터. 네? 뭘 푸시를 하냐. 해글 씨 인생 살면서 유치하게 좀 살아보세요. 그래야지 암에 안 걸려요. 네. 자, 해글 씨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의사긴 합니다만 의학이 그 사이에 그렇게 발전했는지 몰랐고 실제로 정말 안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아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산 증거예요. 나는 해글 씨가 너무 부러운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나중에 수술을 받을 일이 있는 분들은 기본 근육을 늘려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나 박혜나 선생님은 저도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봤고 박혜나 선생님도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 저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래. 정맥으로 통증을 옛날에, 없애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주는데요. 구역질을 한다고 난리 냈잖아. 저는 그 호흡 전신마취한 그 마취 성분이 몸에서 나가는 12시간 동안 계속 구토하고 그때 당신은 아프진 않았는데 이 구역질 때문에 계속 밤새 고생했어요. 그럼요. 저는 김지수 선생님이 워낙 갑상수술을 잘해서 통증 하나도 없었는데 12시간 동안 계속 구역질했죠. 그게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박현아 선생님은 마약 진통제를 쏘면 안 아픈데 그게 들어오면 메스꺼웠어. 근데 해글 씨는 메스껍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금식인데도 ABC 주스도 먹고 칙촉도 먹고 하니까 너무 모범 환자였어 아무튼. 그 모범 환자가 어떤 트러블도 없었어. 짱돌 환자죠. 금식이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위기 상황 때 뭐 수술 후라든지 아니면 맹수와 싸운다라든지 아니면 뭐 무인도에 혼자 갇힌다라든지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요. 당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때는 칼로리가 몸에 나쁜 게 아니고 비상 상황 때 몸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 그래서 칼로리 당분을 쫙 먹어주면은 몸에 그 아드레날린과 이게 코티솔이 쫙쫙쫙 나오면서 네. 상처도 빨리 회복되고 힘이 난다니까. 사실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저희 둘은 의사인지라 그 물을 못 먹게 하는 게 살이가 걸리거나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남편이 당분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섭취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공통적인 질문 중 하나가 가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가래는요 네. 무조건 심호흡과 운동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래야만 가래가 이렇게 밀려서 나와요. 네, 심호흡과 운동. 근데 여기 저도 좀 설명 오늘 좀 해도 돼요. 네. 사실 이제 가래가 생기면 목에 자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래가 고이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부비동염이나 비염이 있어서 이렇게 코 뒤로 해서 분비물이 넘어가서 목 안에 고이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 중에서 누워있게 되면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인으로 모여서 가래처럼 느껴지는 경우. 세 번째는 실제로 기관지가 안 좋은 경우죠. 만약에 기관지가 안 좋은 분, 특히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가래가 있을 때는 물을 많이 먹고 호흡 운동을 하고 가래를 삭히는 뭐 뮤코팩트 같은 그런 약들을 먹게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래가 생기는 분들은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천식 환자분들은 그냥 기침만 없애는 그런 퍼프, 이 폐에 뿌리는 기침만 없애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관지 점막에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스테로이드 천식 약제 같은 걸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서 분비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서 생기는 경우에는 뭐 물 많이 드시는 것, 호흡 운동 걸어주시면 훨씬 더 거래가 잘 나오거든요. 빨리 마무리해, 스톱. 네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뭐냐면 CT를 찍었더니 콩알만한 또 1 내지 2cm의 결절이 생겨서 고민이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았던 간유리 음영하고 달리 결절은 하얀 거예요. 완전히 돌돌 뭉친. 근데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이냐면 암일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다행히도. 간유리 음영은 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찔러서 조사해보면. 결절은 직경 3cm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8%예요. 92%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결절은 3mm, 30mm 미만인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한 명의 의사를 정해서 팔로우, 관찰만 하면 된다. 절대로 서둘러서 떼거나 막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얼굴에 점 생겼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야, 그리고 또 드림캐쳐님이 제가 화요일 날 겨울이와 멋진 모습으로 산책하는 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멋지긴 하죠. 네.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내가 에스터 남산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모자 쓰고 가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지나가다가 겨울이다 겨울이. 이야, 깜짝 놀랐어. 겨울이를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맞잖아요. 겨울이면 대박. 야, 겨울이가 진짜 엄청. 가래를 없애는데 운동과 호흡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말이고 본인이 남산 산책을 가는데 아주머님 두 분이 겨울이를 알아보는 건 쓸데있는 말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 방송을 하는데 좀 친근하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의학 얘기만 하면 어떡해. 그래서 아무튼 가래는요 이렇게 많이 걷고 심호흡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에서 점점점 밀려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기침도 하는 걸 배우고 그러면 잘 나옵니다. 네. 네. 자, 우리 처피님, 네. 어머니가 원인 없는 만성 기침으로 3년간 고생 중인데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니에요.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건 아마 천식이 가능성이. 우리가 만성 기침이 3년 이상 가는 분들은 이제 천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천식 말고 코프 베리언트 아스마라 그래서 기침 이형 천식. 그러니까
완전한 천식은 아닌데 기침만 있으면서 약하게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많이 먹고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기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늑간 그러니까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기침을 계속하게 되면 갈비뼈 사이의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통증이 있을 정도로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르텍 같은 알러지 약을 약하게 써주면 약간 기침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내과 선생님한테 가시면 만성 기침을 이렇게 약하게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시고 폐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성 기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는 따로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한 가지 그 저만의 비방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나온 김에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께도 저는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양제예요. 영양제인데 영양제 가운데서도 종합 비타민제하고 비타민 B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양제가 질병, 특히 암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느냐,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은데 이 분야에서 제일 편견 없고 권위 있는 기관이 미국의 하버드예요.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의학협회지에 실리기도 하고. 그 첫 번째가 종합 비타민제를 매일 먹으면 암이 생기는 걸 8%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방한다. 안 먹으면 100명이 생기는데 먹으면 92명 생긴다. 8명을 줄인다. 이 8명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 종합 비타민제 하나에 뭐 1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안 먹냔 말이에요. 가만 좀 있어봐.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먹었더니 이번에는 암 발생률이 아니고 암 사망률을 14% 줄인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암에 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타민 D를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었어. 다른 조건이 똑같아.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동일 기간 안에 안 먹은 사람이 100명이 죽으면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먹은 사람은 86명이 죽었다. 14명이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에스터 포뮬러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네. 제 얘기가 이런 얘기하면 되냐 근데? 여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아무튼 뭐든 간에 종합 비타민제든 비타민 D는 에브리바디 암 환자는 드셔야 돼요. 고용량으로 충분히 드시라. 안 먹으면 바보예요. 비타민 D는 고용량으로 먹는 게 암에는 일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 D의 별명이 항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암 중에서도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 연관이 있는 암에 대해서 비타민 D가 보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혈중 농도는 한 44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은 하루에 3,000IU 이상의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야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40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분들은 비타민 D를 2,000IU, 그 다음에 저희처럼 중년은 3,0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이 면역이나 암의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세요? 남편이랑 저랑 똑같이 3,000IU 이상 비타민 D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혈중 농도 검사를 딱 해보면 저는 49가 나오는데 남편은 3,000IU 이상을 먹고 있어도 34밖에 안 나와요. 그 차이가 크잖아. 얼굴도 검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남편이 저보다 뱃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뱃살이 많으면 이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내가 딱 어떤 세포에 가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뱃살에 비타민 D가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뱃살이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타민 D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특히나 얼굴이 검은 분들은 똑같이 햇볕을 봐도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비타민 D는 제가 다른 영양제는 암과 관련 짓고 싶지 않지만 비타민 D만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종합 비타민제를 먹었을 때 암 사망률이 8%가 발생률. 종합 비타민제를 먹었을 때 암 발생률이 8%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 논문은 왜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논문의 연구 대상자가 내과, 남자,
의사 선생님이 그래, 되었어요. 4만 명. 우리가 대규모로. 이제 영양과 관련된 연구들이 비타민 C나 E도 100년 가까이 돼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영양이라고 하는 건 식품으로 들어오는 다른 영양 성분 때문에 교란 인자가 많아서 실제로 내가 이 영양제를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양만큼 정확하게 분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일반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양제 연구를 할 때 A라는 그룹에는 영양제를 드세요라고 하고 B라는 그룹에게는 영양제를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으로 인한 약을 연구하는 연구가 아니다 보니 고혈압 환자분에게 먹고 안 먹고는 고혈압 환자분이면 반드시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양제는 이걸 드시다가 자꾸 중간에 드랍 영양제를 매일 드시던 그 연구 대상자가 중간에 안 드시는 경우도 생기고 또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린 환자분들이 대상분들이 이게 피곤하니까 중간에 영양제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발생님과 관련된 연구는 내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당신들은 그래도 의사니까 이거 좀 연구하는데 협조해 라고 해서 종합 비타민제를 먹였더니 암 발생이 8%가 줄어들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추정만 하는 거죠. 아마도 종합 비타민제 안에도 비타민 D가 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싶어요.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하고 그래 귀한 시간에 스터 지금 질문이 막 올라오는. 아까 폐암이 왜 암 사망률 1위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흔하다. 워낙 많이 생기고 두 번째 고치기 힘들다. 많이 흔한데 고치기 힘드니까 폐암이 전체에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예요. 흔하면서도 치료하기 힘들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질문 중 하나. 뭐가? 이선숙, 해봐, 또 해, 빨리 해. 이선숙님이 비타민 1분 D 내로 하세요, 1분 내로. 이선숙 우리 서로 1분씩만 하자. 네네. 비타민 D 주사와 영양제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저는 먹는 영양제가 더 좋다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미국의 훨씬 오바마도 더 해글씨, 내가 영양제로 먹는다니까. 해글씨. 오바마 대통령 아시잖아요. 네. 네, 알아요. 오바마. 제가 좋아하는 오바마. 우리 오바마는요, 그, 뭐죠? 미국 대통령이 자주 가는 캠프, 뭐예요? 캠프 무슨 데이비드. 데이비드 필드인가. 거기 가서 맨날 뛰고 농구해도 비타민 D 흡수치가 낮잖아요. 28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얼굴이 검어서 더 그런 거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도 먹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느냐, 영양제로 먹느냐. 저는 영양제로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푸드인데 그걸 왜 주사로 맞아?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또 일부 의사들한테 또 욕먹을 수도 있지만 아니 먹는 음식인데 푸드를 입으로 먹어야지 왜 주사로 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세계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니, 나 참.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은 매일 영양제 먹는 걸 까먹을 가능성이 많았고 의사분이 판단을 하면 일단 주사제로 주고 3, 4개월 후에 정상 농도가 되면 그 다음에 먹는 영양제를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결론은 비타민 D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보다는 영양제 형태로 매일매일 드시되 이왕이면 기름에 녹인 비타민 D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D를 먹을 때마다 따로 기름을 안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메가3에 녹인 비타민 D를 먹는답니다. 만화유 이상의 비타민 D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귀찮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용성이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비타민 D하고 종합 비타민제 말씀드렸고 암 환자들 가운데 또 하나 권유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가 이제 아스피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입니다. 아스피린은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혈액을 묽게 한다. 요즘은 이게 옛날처럼 심장병 예방 효과가 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많이 좀 가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암 예방이나 특히 암을 전이시킨다라든지 뭐 이렇게 퍼뜨리는 거 이런 쪽으로는 여러 비록 작은 규모긴 합니다만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스피린을 추천하고요. 물론 이제 뭐 위출혈이나 뭐 여기 뭐 뇌출혈 이런 거 없는 분들 한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현재 암 투영 중이라면. 또 하나 메포민이라고 하는 당뇨 치료제도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하는데 이게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이런 것도 논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메폴민도 크게 부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싼 약이고 하나에 100원도 안 하고. 네, 메폴민 500mg 네, 처방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매일 먹어요. 그리고 또 한간에는 악성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댓글이 저한테 달리냐면 참 별의별 악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댓글. 너 제발 죽어라 홍해걸. 너가 죽어야 금연 홍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세상에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여성분은 해글씨 폐암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냉장고에 집에서 와인꺼내 냉장고에서 와인 꺼내 마셔야겠는데 이런 인간도 있어 진짜. 나 진짜 근데 아니 내가 뭐 원수진 게 있어 뭘? 그래서 너무 했다고 그런 아니 걸 근데 올리지? 너무 다행한 건 그 댓글이 올라오니까 다른 분들 7-8분이 아픈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보온해 그렇긴 주셨잖아요. 해도 참 별의별. 그리고 또 이제 주로 많은 게 뭐 비타민제 그렇게 많이 먹더니 안 걸렸네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혹이 13mm가 된 게 12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사람이 그때부터 열심히 챙겨준 게 아니었으면 더 빨리 자랐을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뭐가? 캐로키키님이 저는 오래전부터 흡연을 해온 흡연자입니다. 비타민 A가 그러니까 흡연자한테 저 얘기가 나쁘다는 거 가장 워낙 많이 들었어. 근데 이건요. 코펜하겐 샥이라고 하는 한 20년 전 연구에서 합성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먹은 사람은 과거에 흡연을 했거나 그리고 현재 흡연자인 경우에 폐암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그 논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논문은 굉장히 약점이 많은 논문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베타카로틴의 농도는 용량은 20mg. 어마무지한 용량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의 상한 섭취량이 3mg인데 그렇게 해서 영양제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하면 종합 비타민제 중에서 베타카로틴은 두나렐라 같은 그런 천연 성분에서 나온 걸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담배를 피웠거나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이 종합 비타민제를 드실 때는 베타카로틴은 천연 성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요. 아직까지 비타민 A가 평균 섭취가 권장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A가 조금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건 흡연자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TV니 자꾸 흡연자에게 좋은 성분이나 음식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는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흡연하시는 분들 어떤 영양제도 그 흡연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 금연해 주세요. 흡연할수록 그 영양소의 고갈이 많이 생기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흡연 나하고 방금 흡연자가 눈 마주쳤다. 저기도 흡연자가 있구나. 네네 맞아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내 가족이면 저는 사실 이제 흡연을 물론 당연히 하면 금연이 좋지만 네네. 안 될 경우에는 더 많이 먹어야지. 네. 무슨 얘기야. 네. 그리고 지금 행복소금님이 네네. 행복TV님이 우리 그 소아행복외과 김웅환 교수님 얘기를 왜 하지? 지금 은퇴할 때가 됐나 이분이 지금 아닌데. 아닌데 왜 가서. 김웅환 교수님 왜요? 1년밖에 안 남았다. 수술 잡으세요.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어린이 심장 수술 뭐 그냥 원탑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김웅환 교수님 그 수술을 빨리 받으세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하고도 아주 친하잖아요. 네. 진짜 수술 잘하세요. 네. 신의 선이죠. 네. 네네. 그리고 식은죽 먹기님 제가 말씀드렸죠. 간유리면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돼요. 필요할 때 하면 된다. 그냥 내 폐에 뭔가 점 하나 생겼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전문가 한 명 정해서 쭉 팔로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우리 미리님, 기침이 4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설량 CT를 찍지 않으면 종합검진에서도 암 발견이 안 되나요? 자, 먼저 저설량 CT에서 폐암이 발견이 되는 것이지 일반 종합검사 흉부 엑스레이로 발견되는 폐의 종양은 이미 늦은 겁니다. 자, 기침이 4주 이상이 계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침의 원인이 담배를 안 피우는 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관지 과민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 내과에서 우선은 기침에 관련된 문진, 의사 선생님 얘기 같은 걸 들어보고 우선 기침약을 써보시고요. 그렇게 해서도 6주 이상 계속 기침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폐 기능, 그다음에 천식 관련된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폐 전문 클리닉에 가시면 돼요. 네. 자, 피스님이 5,000IU를 하루 한 번 먹으면 고용량일까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4,000IU. 근데 네네. 그래도 혈중 농도가 많이 낮다면 5,000IU 먹는 거 괜찮습니다. 네, 혜리 씨. 근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5,000IU를 쭉 드시고 나서 혈중 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그게 한
60, 70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독성 농도는 거의 10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나 진짜 여기 이게 미안해. 안 나와. 알았어. 해결 씨, 아니. 너무 나를 무시해. 아니, 해결 씨 얘기하세요. 아니요, 해결 씨 얘기하세요. 해결 씨, 아니요, 해결 씨 덕분에 1,200분 동시 접속으로 120만 원이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기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할게요. 측은지심도 느낄게요. 네, 이나윤님 지인이 폐암 1기, 네, 흉관경.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너무 잘 되신 경우고 수술 후에 무슨 영양제를 따로 먹어라. 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종합 비타민제, 바이타민 D 꼭 드세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 보니까 뭐 어떤 의사가 무슨 뭐 오메가3 먹으면 간에 해롭다.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 무슨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절대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도 오메가3가 뭐 혈관에 좋다는 논문도 하나 또 나온 거 있고 등푸른 생선을 우리가 못 먹으니까 대신 먹는 거잖아요. 오메가3를 먹어서 간이 안 좋을 일은 전혀 없죠. 왜냐면 오히려 중금속을 완전히 다 제거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논문에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 오메가3를 먹었을 때 그 심방세동인가 그런 쪽으로 얘기가 원래 이제 오메가3가 부정맥에 좋다고 얘기가 됐다가 일부 논문에서 이제 심방세동 고용량일 때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오가긴 했었는데 그건 아직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메가3 3,000mg 이상 양쪽 다 먹고 있거든요. 네, 저도 결핵 옛날에 알았잖아요. 저는 결핵 늑막염까지 알아갖고 결핵 3개월 저 휴직도 하고. 해결 씨 얘기 그만하고 저기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핵은 폐암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일부 논문을 보면 결핵을 앓으면 폐암에 덜 걸린다. 이런 논문이 것도 있어. 제가 그걸 믿고 있었는데 해결 씨가 폐암에 또 걸렸어요. 제가 잘 알다시피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배 30년 폈잖아.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데 에스터 당신하고 나하고 연애할 때 차 안에서 담배 뻑뻑 폈잖아. 그때는 제가 좋아갖고 담배를 피워도 해골씨 그러더니 조금 이제 결혼을 하니까 거만해져서 절대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어머 해골 씨, 우리는 연애할 때도 제가 갑이고 해골 씨가 을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렇긴 한데 차 안에서 내가 담배를 폈던 기억이 나, 에스터. 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럼. 난 기억이 없는데. 아니야, 그랬어. 어쨌든 해골 씨. 그러니까 그 정도로 94년 그때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에요. 나 94년도에 제가 그 미국 갈 때. 교수님 심부름으로 뉴욕에 가는데 안과학회인데 뒤에 이코노미 8좌석 붙어있는 곳에서 담배 폈었잖아요. 믿어지세요? 그때 그랬다니까. 같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그리고 어쨌든 나는 해골 씨가 결핵이 있어서 그때 그 논문 보고 결핵 있으면 폐암 덜 생긴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리고요, 제 남편은 말도 안 돼요. 본인이 결핵 생긴 이유가 쥐잡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 와, 진짜야. 정말. 아니 원래 그게 제가 어떻게 진짜 해골 씨 말이 그게 맞다니까 의사로서. 아니야, 의사가 아니야, 100%야. 해골 씨, 와, 잠깐만요. 아니, 해골 씨,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핵. 쥐잡다가 해골 씨, 아니, 진짜야. 쥐잡다가 폐기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쫓겨나요. 아니, 그러니까 결핵은 이미 더 걸렸지 옛날에. 그래서 이제 잠재된 결핵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왔더니 우리 삼성동 빌라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몇 살 때 한 서너 살 때다. 아이들이 둘 다. 3살, 3살, 4살 때 쥐가 3마리인가 4마리 우리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새끼지. 예. 근데 제가 모든 동물 가운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예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가장이니까 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쓰레기통 있죠. 이걸로 쥐가 지나간 거 탁 타고 밑으로 종이를 넣어서 걔를 내보내줬어. 창문에 딱 떨어뜨리고 그래서 2마리까지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3마리가 딱 쳤는데 반토막이 난 거야. 쥐가 피를 팍 튀면서 정말 그때 충격. 그러니까 제가 와 정말 제가 안 그래도 쥐라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그냥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했다. 그리고 내 말대로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내가 숨이 차는 거야. 이상하다, 왜 숨이 차지? 수영하다가. 숨이 계속 차는 거야. 안 그랬는데. 근데 물이 이만큼 찬 거야. 찍어봤더니. 제가 그때 폐암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둘 중에 하나야. 젊은 나이에 30대에 폐 물이 차면 폐암 아니면 폐결핵이야. 근데 다행히 이제 결핵으로 나왔지. 그래갖고 3개월 동안 제가 휴직하고 결핵약 먹고 해글 씨 그때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요? 뭐가? 해글 씨가 결핵 걸려가지고 우리 애들 3살, 4살인데 우리 애들 결핵 예방약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골머리 안 돼. 그리고 쥐가 무서우면 무섭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나 쥐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는 쥐가
안 무섭다. 게다가 새끼쥐야, 새끼쥐. 나 맨날 레슨 탈 때 새끼쥐로 실험하고 난 쥐하고 쥐가 눈 너무 마주치고 잘 지냈는데 난 쥐가 제일 무섭다 공포스러워. 그랬으면은 제가 애 기저귀로 그냥 잡아가지고 내보내줬을 텐데 그냥 용감하다고 하자가 그날이 났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근데 세상에 쥐 잡다가 결핵 악화됐다네. 맞다니까.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돼. 그 얘기 말고요. 질문에 답해주세요. 네. 네. 폐렴이 폐암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폐렴 예방 접종 하세요. 한 4, 5만 하지만 네. 그 정도 돈 쓸 만한 가치가 있어요. 폐렴 예방 접종 꼭 무조건 하세요. 접종하세요. 저희 두 사람 다 했습니다. 네. 저희는 애들도 시켰어요. 네. 인후염, 인후두염, 기관지가 이제 과민한 거예요. 네. 되게 저런 경우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좋아져요. 네. 둘째 아이라 그랬잖아요. 예, 좀 영양제보다 기다려보시고. 음식을 골고루 먹여주고 물 많이 먹이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자궁 내막증 산부인과에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 주은 교수님 추천할게요. 의대 서울병원에 비욘디. 비욘디에 늘 나오시고 서울대제 후배님이고 네. 아주 이 분야의 또 명입니다. 네. 네. 알려드리고 싶고 질문이 너무 많다 했었죠. 또 네, 시리님. 닉네임도 시리님. 네, 말씀드렸고 폐렴과 자, 상관이 우리 없어요. 만수님, 20대 초반 학생이고 미세먼지 많은 날이나 담배 연기를 맡으면 폐가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프대요. 네, 천식 그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식은 숨이 차죠. 숨이 차고 어떤 한 부위가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픈 건 그 신체화 장애야. 어? 그 신체화 장애라고. 신체화 장애? 20대 초반에 저런 거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병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식 이제 아니에요. 네. 네. 늑간, 갈비뼈 사이에 신경이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제 자세 경련을 때문에 일으키는 거지. 자세 예.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절대 아플 수 있으니까 중병 아닙니다. 예, 네, 만수님 걱정 걱정하지 안 마세요. 하세요. 뭐 네. 게임 같은 거 한 판 하시면 저절로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천식도 절대 아니에요. 네. 네. 핑크 프린세스님. 핑크 프린세스님, 아버님이 암수로 걸을 때 숨이 차고 2달 후 호전됐는데 폐기종이 있다. 폐기종은 사실은 호흡기내과 진료를 당연히 받아야죠. 폐기종이 있다는 얘기는 만성 폐수성 폐질환이고 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감염도 잘 되고 감염 폐렴도 잘 되고 생깁니다. 폐기종은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옛날에 비타민 박사라고 하병근 박사님 아세요? 집사람이랑 대학 동기고 저 대학 동기. 비타민 C 관련해서 미국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만일 그 하병근 박사가 살아계셨더라면 당신한테도 큰 지지가 됐을 텐데 말이야. 영양제 하도 엉뚱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양반이 이론적으로 근데 빼고 이제 많이 했는데 병근이는 이미 학생 때부터 기관지 확성증이 심했고 그 폐기종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확장증이.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에 한 그걸로 번 돌아가셨어요. 네. 그게 죽는 병입니다, 진짜.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진짜. 그래서 우리 핑크 프린세스님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 꼭 호흡기내과 진료 보도록 네, 반드시 해주세요. 가셔야 돼요. 네. 네, 작을 때 빨리 개입해야 돼요. 네. 차차님, 간접흡연하고 살았다. 아이고. 남편분. 네. 어떡하겠어요.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 옛날 거 잊어버려야지 뭐. 네. 뭐. 간접흡연만으로도 폐암이 생길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그래서 못하겠어, 근데. 왜 자꾸 남편 편을 드세요? 아니, 좀 잘못하신 거죠, 남편분이. 그렇다고 뭘 어떻게 지금 이미 이제 옛날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끊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설량 부엌일 하실 때 네. 공기청정기 팬 열심히 돌리고. 예, 그리고 네. 저설량 이거 한번 페스티 찍어보시고.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행히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처음으로 폐암 사망률이 미국, 우리나라 꺾였는데 그거는 저설량 CT로 폐암 직전에 간유리 음영 상태로 일찍 발견한 덕분이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네. 그 가장 좋은 결과가 바로 저였다. 제가 13mm 굉장히 큰 상태. 이거 아마 이 상태면 지금 다 치라 그랬는데 안 자르고 12년을 버티다가 지금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옆에서 지금 잘 돌봐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뭐 당신이 잘 챙긴 덕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희망을 갖고 이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얼레디언님. 몇 달째 계속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후비루 증후군, 천식 뭐 이런 거지 아니면 예. 의식도 역류. 그리고 완전히 천식은 아니지만 기침 유형 천식이라고 천식과 천식 쪽인 것 정상 같아. 중간 단계니까 네. 호흡기내과에서 한번 정밀 검사 받고 네. 필요한 퍼프 받으시면 되고 가슴 쪽이 아픈 건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늑간에 있는 근육 같은 데서 통증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식은죽 먹기님이 이춘택 교수님에게 간유리명 추적 검사 중이다. 봐봐 이분이 얘기 잘 봐. 16년 동안 8mm고 변함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사례가 16년 동안 변화가 없대잖아.
근데 어떤 병원에 가면 5mm인데 쳐내거든요.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만일 이분이 쳐냈다, 얼마나 억울해, 16년 동안. 폐 자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춘택 교수님이, 이분이 정말 전문가, 논문도 많으시고, 국제적으로.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이고. 실력이 좋은 잘 가신 것 선생님을 같아요. 잘 찾아가셨네요. 베리타스님, 특발성 폐섬유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안타깝게도 너무 없습니다. 없긴 한데,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건 없지만 제너럴하게 몸이 좋아지면 당연히 특발성 폐섬유화증도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올라가면 또 확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제너럴하게 몸 건강이나 영양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3, 비타민 D, 또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 있잖아요. 하고 엘라스틴 같은 이런 걸 탄성. 드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도 이 논문,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 엘라스틴. 어쩌면 엘라스틴이 도움될지 몰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어요. 이게 아직 결체 논문은 조직에 안 나왔지만 이게 푸석푸석해지는 거잖아요. 엘라스틴이 3개월 있고. 혈관, 폐, 여성의 쿠퍼인데 이런 데 있어서 아직 현재는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의 후보군으로 엘라스틴이 적어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말이라든지 동맥구에는 엘라스틴을 우리가 식품으로 먹어서 이게 이제 흡수가 된 다음에 폐로 들어가서 섬유화되는 거를 좀 억제하는 탄력을 유지. 폐라는 게 이렇게 늘었다 줄어 이래야 되는 건데 섬유화증이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난 이걸 한번 임상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제가 섬유화증 환자라면 저는 무조건 먹겠어요. 그럼요. 안 먹을 이유가 저도. 없어.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폐섬유화증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염증이 있을 거니까 봐봐, 에스터 지금 소염제. 동접자 1215명이랬잖아. 이거 기록 아니에요? 기록이에요. 에스터 TV 역사상. 기록인데 신PD는 그 와중에도 해결 칭찬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래요. 저 사람 너무하네. 너무 그러니까, 기계적이야. 아니 그래도 신PD 말 들어야 돼요. 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1215명이 들어오시면 한국백혈병 소아암학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121만 5천 원 플러스 오늘 스포츠 주신 분들의 기부금의 2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오늘 거의 150만 원 정도 기부할 수 있겠다. 그러면 더 되는 것 같은데 아까 5만 원도 여러 분 내셨어. 해글 씨가 오니까 우리 기부액도 증가하네요. 해글 씨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에스터 내가 오늘 지금 역할을 많이 하는데 구박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해글 씨 구박했어요? 해글 씨 엄살 떨 때만 보기 싫다는 엄살을 거죠. 안 떨 수가 있어. 에스터 폐를 다른 것도 아니고 폐를 잘라내는 수술인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고생을 많이 한 거야. 이렇게 막 도각 꽂고 막 걸어다니고. 해글 씨 내가 해글 씨도 아프고 나도 아파 보니까요. 아픈 본인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 아니 글쎄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네네. 왜냐하면 집사람은 갑상선암 수술 저는 폐암에다 둘 다 아무튼 참 이게 뭐야. 자 오늘 이제 스카 씨 오늘 해글 씨가 나와줘서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오늘 아무튼 제가 폐암 환자 되고 이렇게 럭키했지. 옛날 같으면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의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마약 주사가 어디 있고 또 무슨 흉관경이 어디 있고 면역 항암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고통에 시달리다가 한 20년 전만 해도 폐암 환자분들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에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왜 들어오고 그래? 너 누구냐? 겨울이라고 좋지. 겨울이 들어오세요. 누구냐 하다가 겨울이라고 좋지니까 이제 그 사이에 주성치님, 인생은 주성치님 10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15일 정도 사용하셨다면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됩니다. 네네. 그 가습기 살균제는 약간의 알러직한 것도 관여해요.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500만 명 가까이 노출이 됐는데 예민한 그 폐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나쁜 게 많이 나타났으니까 10년 전 15일 지금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많이 틀었잖아. 가습기 웨이트. 미련하게 말이야. 자, 하얀님, 저설량 폐CT를 찍고 우중역과 좌측 설구역에 세분절 무기폐 진단 받았습니다. 무기폐 진단 받으면 치료받을 수는 없는지요?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무기폐가 생겼는지 원인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염증 앓고 지나간 자리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찰만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 원더풀 썬데이입니다. 폐렴 때문에 저설량 폐CT 찍고 싶다고 하니까
정밀 PET-CT를 권유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밀이라는 건 이제 조영제도 동원하고 방사선 양을 좀 높인 건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분 정도 호흡기내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설량 PET-CT는 방사선 양이 적고 네. 정밀 PET-CT는 높기 때문에 이유를 여쭤보고 결정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이경임 님이 고형결절. 네, 이건 네. 간유리명하고 다른 거죠. 3cm 미만이면 암일 확률이 8%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찰만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네.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다 답변 못 드린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방송은 바로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상 병을 앓고 어쨌거나 수술받고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역시 뭐니 해도 그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하다못해 이 강아지도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같은 직장에 있는 그 동료나 후배들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좀 더 사이좋게 좀 많은 사랑 나누시고 그렇게 사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꼭 강조하고 싶어요. 네. 자,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건강 참견 쇼는 다음 주에 제가 잠깐 미국 출장이 있어서 5월 12일 목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대장암이고요. 그리고 그때도 남편이 함께 나와준다고 하니까 그날은 그래도 8시에 뵙도록 하고요. 야, 겨울아, 카메라 앞에 엉덩이를 보이면 되냐? 얼굴을. 자, 겨울아, 듣지야. 너희도 같이 협조해라. 그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폐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5월 5일 연휴 자녀분들과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5월 10일 목요일 8시에 다시 만나요. 네, 얘가 겨울이고 얘가 도째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